총선에서 과반이 붕괴된 새누리당은 최고위 해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대위 해단식을 하고 체제 정비에 나섭니다. 총선 이후 정부에 어떤 변화가 올지 정치부 이경희 이준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새누리당은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어젯밤 늦게 또 긴급 회의도 있었죠? 네, 쉬지도 못하고 네.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는데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원 당규상 이미 김 대표가 이제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대표가 없으면 당원 당규에서 상에 따라서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그런 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따랐는데 사실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과연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게 맞느냐,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데 그렇죠. 당 투톱이었기 때문에 총선을 진두지휘한 입장에서 과연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대안이 없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다른 지도부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들 보면 대부분 총선에서 고배를 들었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김무성 대표처럼 사퇴를 진작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맡길 사람이 지금 마땅치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와야 하는데 지금 총선을 참패라는 이 위기 상황에 당의 위기 상황에서 누구 외부에서 올 사람 들어오겠다고 할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급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를 했고요. 잠시 뒤죠. 11시에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15명 정도로 이제 비대위원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인을 했다고 해서 꾸려지는 건 아니고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국 상임위원장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또 역할을 했던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엑스맨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번 공천 파동에 책임이 큰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국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국내에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네. 일본에 나갔었는데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거리 상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 대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을 복당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 총선에서 또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또 복당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누누이 밝혀왔죠. 어제도 밝혔는데 바로 복당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당에서 받아주면 했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당에서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이미 어제 결론이 다 났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제1당을 뺏길 정도로 지금 참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찬밥 더운밥 가릴 상황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개혁적 보수 를 지향하는 사람들과는 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혁적 보수라는 단어를 유승민 의원이 많이 쓰던 단어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유승민 의원의 복당을 공식화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고요. 11명 무소속 의원 당선자 중에 11명이 당선이 됐는데 4명이 이제 야권 성향이고 7명이 새누리당 탈당파입니다. 이 당선인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과반은 안 되지만 제1당의 위치는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빨리 여러 가지 원 구성에 있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가장 빨리 결정을 한 것이고요.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다들 이제 복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에 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새누리당한테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빨리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대표를 뽑아야 할 텐데 이 대표를 뽑을 때 과연 친박계 성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비박계 성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중도적 성향의 인물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놓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대표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도 계시죠.
네, 원래는 이제 총선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하게 떠도는 시나리오가 네. 서청원 국회의장의 아하. 최경환 당대표 그리고 뭐 윤상현, 홍문종 뭐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이제 친박계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 이런 설이 파다했는데 지금 네.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그 책임론이 뭐 김무성 대표에게도 있지만 친박계에도 지금 책임론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상은 뭐 지켜지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지금 예전보다는 낮아진 건 맞습니다. 지금 당대표로 지금 당대표 출마하겠다라고 공식화한 사람은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이정현 의원이거든요. 네. 호남에서 이번에 순천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당 대표로서 좀 더 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최경환 친박계 색깔이 짙은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나서기가 좀 힘들게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대항마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판단에 대항마로 이제 이정현 의원이 유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같은 차원에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도 친박계이긴 하지만 비박계를 아우를 수 있는 좀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좀 옅은 후보군이어서 당대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뭐 6월쯤 네.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한 차례 또 원내대표 선출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당권 전당대회 전초전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원내대표를 뭐 친박계와 비박계 지금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 후보들이 대거 당선돼서 들어오면서 당내 그 개파 비율이 친박계가 좀 더 늘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오히려 이제 당권 경쟁의 전초전으로서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은 비박계에서는 뭐 나경원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울 서초갑에서 3선 한 이혜원 의원 등이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친박계에서는 뭐 홍문종 의원 그리고 아까 홍문종 의원 그리고 이제 유기준 의원 정도 네. 이름이 거론되는데 수도권 이번에 참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의 의원들 중에서 조금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번 총선이 끝나고 또 1년 뒤면 있을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선 카드로 보였던 주자들이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줄줄이 낭만하거나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과연 다음 대권 주자, 즉 네. 구심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반기문 총장 얘기가 또 한 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총선 참패도 참패지만 네. 그 여파로 대권 주자가 지금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뭐 김무성 대표는 뭐 대권을 위해서 사실 당대표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지금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그만두는 형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큰 차이로 선거에서 지면서 과연 재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김문수 전 지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면서 이제 반기문 대망론이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반기문 총장이 다음 달에 네. 아니죠. 6월에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UN 뭐 NGO 회의가 열려서 이때 입국을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체류를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총장이 과연 이때 들어와서 어떤 뭐 활동을 할 것이냐, 행보를 보일 것이냐 이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반 총장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죠. 예. 하지만 이번에 이런 총선 참패 후폭풍으로 이른바 여권에서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기문 대망론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야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선대위 해단식이 열고 비대위 체제로 다 전환이 됐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김종인과 문재인 이 두 현 대표와 전 대표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뭐 호남에서는 참패했습니다만 선거 전체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 설정 문제가 크게 지금 부각되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테고요. 네.
그 두 주자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당권 횡보와 연관이 될 텐데 좀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선거 참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김종인 대표도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하긴 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분간은 자기 체제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이제 좀 포스트 총선의 전국을 좀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당권 전당대회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굳이 선거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뭐 문재인 전 대표와 갈등 국면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적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서 전당대회 국면이 가게 되면 네. 결국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두 주자 간의 두 세력 간의 어떤 관계 설정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에 불출마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그 배지를 안 달게 됩니다. 네. 김종인 대표는 원내로 네. 입성하게 됐죠. 다만 이번 총선에서 친문재인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좀 배제는 됐습니다만 이번에 야권 바람이 불면서 수도권하고 특히 부산권 중심으로 문재인계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면서 친문재인계 또는 범친노 진영이 역시나 최대 개파를 또 형성하게 됐거든요. 차기 당권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역시도 친노 진영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쥐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또 마냥 어떻게 보면 또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문재인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마들이 또 이번에 또 계속 또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됐는데 예. 당장 영남권에서 깃발을 꽂은 김부겸 의원, 이제 의원이 됐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에서 험지에서 생활했다는 정치적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비문계의 또 유력 주자로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당장은 부각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 더 한두 달 있으면은 야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데 원내대표 선출이 새로 있게 됩니다. 네. 새누리당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차기 원내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벌써 이번 총선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삼성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수가 원내대표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당장 거론되는 분만 해도 뭐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노웅래 의원, 그리고 조정식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원내대표에 만약에 된다면 어떤 계파의 분들이 원내대표에 되냐에 따라서 또 당권까지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론 당장 당권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송영길 의원이나 뭐 박영선 의원, 뭐 제가 말씀드린 김부겸 의원도 있고요. 또 원외 인사이긴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나 최지성 의원도 원외 신분으로서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를 먼저 봐야 되고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 설정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야권에서 이제 또 하나 국민의당 이번에 어떻게 보면 3당이 됐습니다. 3당이 되면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제대로 이끌고 왔지만 문제는 이제 뭐 천정배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번에 들어오는 정동영 의원도 당권에 도전할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안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 권력 구도가 재편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이 당도 역시나 더불어민주당과 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더더욱 축배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 싸울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국민의당 38명 구성을 좀 봐보면은 재밌는 게 대부분이 호남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남권 지역구 23명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비례대표와 수도권 의석 딱 2석입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김성식 의원 2명이거든요. 말하자면 호남권 지역구 의원들만 추려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독자 세력화도 가능한 부분이고 따로 과연 이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파라고 하면은 호남권을 제외하고 안철수 의원, 김성식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상당 대부분이 안철수 진영이거든요. 네. 이 두 진영이 결국은 갈등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당장은 허니문 기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국회의장 선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적전 분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허니문 기간을 가질 테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호남권 의원들의 목표 지향점과 대권을 노리는 안철수 대표의 지향점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당장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국민의당의 지향점이 경제는 진보지만
대북 문제는 보수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북 문제에서 보수적으로 갈 경우에 DJ의 어떤 햇볕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호남권 진영, 특히나 호남권 의원들은 좀 보수적입니다만 호남권 정서 그리고 굉장히 진보 색채가 강한 정동영 의원 이런 쪽과는 정책적으로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호남권 내에서도 다른 호남 의원들과 또 다르게 또 천정배 의원은 또 결이 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좀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반면 야권에서는 눈에 띄는 대권 후보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벌써 경쟁이 들어가는 것 아닐까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함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로서도 좀 향후 대권 레이스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당장 안희정 지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충남지사, 있습니다. 네. 충남지사 이번에 안희정 지사 안희정계 인물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 충남 같은 특히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역 정당인 선진당이 새누리당하고 합당했죠. 3, 4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보수색이 좀 강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충남권 의석을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의석 18석 가운데 9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중에서 안희정 지사의 측근들도 상당히 있고요. 수도권에도 고향의 정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 쪽 인물로 꼽히거든요. 말하자면은 20대 국회에서 안희정계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하면서 안희정 의원으로서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충남을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안희정 대망론이었거든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권과대 조금 좀 청신호가 열렸다 이렇게까지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측근들이 많이 원내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도 많이 낙천했습니다만 어제 선거에서도 이제 서울 성북의 기동민 당선인이 나왔고요. 네. 비례대표에서 이제 권미혁 당선인이 나왔는데 그 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측 인사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주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부겸 의원. 김부겸 의원은 정치적 스토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김부겸이라는 이름값 하나만으로도 당권 주자 또는 대권 주자 반열에도 오를 수 있는 위치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손학규 전 지사입니다. 지금 이제 강진에 계속 칩거 중인데 이번 선거 와중에 계속 양쪽 안철수 진영, 김종인 진영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지만 네. 결국은 어느 한쪽에 특별히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물밑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총선전에서 복귀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손학규계 인사들은 상당수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가 어느 정도 이제 개편을 통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20대 첫 국회의장에 누가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애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네, 보통은 일당에서 맡는 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맡아왔는데 네. 그래서 이번엔 만약에 새누리당이 일당이 되면 서청원 최고위원 8선이 됐죠. 최다선이 서청원 최고위원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과반 의석을 달성했을 때 아하.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가 팽팽하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 일당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투표로 갔을 때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 누가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제 첫 번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게 바로 국회의장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당 체제가 굳어지면서 이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현상이 개원 초반부터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캐스팅 보트 아까 이준석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과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가요? 캐스팅 보트 3당으로서 제대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솔직히 저도 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38석이라는 의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3당이 나눠 가진 의석수가 좀 절묘한데요. 어느 당,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어느 당에다 붙어도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어느 쪽에다가 국민의당 의석을 더해도 180석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선진화법상으로 입법을 강행할 수 있는 18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입법에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결국은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합의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국회에는 꼭 180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과반의 의결 정족수를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어떤 인사 부분입니다. 청와대가 내각 인사를 단행하거나 할 경우에 내각 인사 동의권, 뭐 총리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총리 인준 표결이 과반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가깝게 올 연말에 예산안 처리도 과반이거든요.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처리가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여당 단독으로, 거기도 물론 국회 선진화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만 국민의당이 동의하지 않는 예산 처리는 있을 수 없어졌다. 이게 좀 그래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제 입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말하자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의석수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의당 의석을 조금 얹은다 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장 선거 역시도 제1당이 되는 사람이 국민의당 쪽에게 뭐 부의장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상임위를 제안을 하면서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이 의결 정조수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19대에서 또 3당 체제 잔민연이 있었죠. 충청권에 잔민연이 있을 때도 3당 체제일 때도 국회 부의장 몫을 잔민연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원내 1당이 국회의장 몫을 이만섭 의장 때죠. 그때 이만섭 의장 때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행사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아까 이슈 브리핑에서 잠깐 나왔지만 레임덕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 결과에 딱 두 줄의 논평을 내놓으면서 이 부분을 또 놓고도 얘기가 많은데 청와대도 마음이 좀 복잡은 하겠죠? 네, 청와대 뭐 취재 기자 뭐 얘기 들어보면 분위기는 침통한데 아직 뚜렷한 어떤 뭐 대책이라던가 뭐 얘기가 나오지는 입장이라던가 이렇게 어제 나온 거 두 줄 논평이 전부였는데요. 뭐 한때 이제 정무라인 책임론이일 것이다 해서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 정무수석이 뭐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참모진 총사퇴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오늘 뭐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뭐 개각이나 인적 쇄신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가 기존에 보여왔던 어떤 국회에 대한 입장, 태도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일하지 않는 국회로 규정을 하고 계속 심판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지금은 사실 같이 손을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도가 돼버렸거든요. 특히 야당이랑. 그런데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뭐 수뇌부 영수회담은 청와대로 불러서 한 게 야당만 단독으로 만난 건 지금까지 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태도, 야당을 대하는 태도, 특히 그 변화가 없으면 사실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 이 상황과 맞물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부 기자와 함께 현재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